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해법 있는 바람주치. 해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바람주치 찾아간다. 찾아가는 서비스. 출장도 갑니다. 출장 갑니다. 출장. 어느 지역까지 가세요? 제주도까지는 아직 안 가봤고 제주도는 좀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상대방도 부담스럽고 왜냐면 교통비를 또 그쪽에서 또 지불을 주셔야 되니까 저는 교통비 정도는 받는데 네. 뭐 부산은 엄청나게 많이 갔고 안 가본 데가 없어 진짜 엄청나게 거의 뭐 이제 택시기사 해도 된다니까 택시기사 해도 예전에 뭐 이거 진짜 사무실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진짜 가방 메고 다니면서 출장으로 막 하고 그랬지. 한 10년 전에는. 그때 벌써 이런 이론을 설파하고 다니면서 엄청 그때 고생스러웠지만 저는 굉장히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그냥 막 출장 다니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그때는 뭐 제가 이렇게 조언 드리는 것도 내 스스로도 굉장히 큰 물론 지금도 보람이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세상에 없는 이러한 새로운 시각 이건 정말 그 바람 피운 사람의 그 끼를 토대로 핀 거지 아내분이나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다. 네. 아내는 무죄다라는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을 벌써 13년, 15년 전부터 체계화시켜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몸이 고되고 그래도 어디든지 달려갔다니까. 예전에 저기 어디야 영양을 간 영양군이라고 있어. 거기 가장 멀었던 것 같아. 영양군이 아니 그건 교통 때문에 물리적 거리는 부산이 더 멀지 근데 경상북도 영양이 안동까지 가는데 한 버스 타고 안동까지 KTX도 없고 버스 타고 한 4시간 5시간 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서 영양을 가는데 그 청송이라고 있어. 청송교도소 감호소 있잖아. 네. 강력사범들만 신창원도 거기가 있잖아. 청송교도소. 희대 뭐 탈주범 연쇄살인마 그런 사람들만 있는 데가 청송 거기가 그만큼 외졌다는 얘기예요. 청송에서 좀 더 가면 그냥 동해바다고 도망갈 데가 없다는 얘기. 이쪽은 다 산으로 돌렸었는데 청송을 돌아서 가더라고. 그래서 영양군이라는 데를 갔는데 와 거기 갔다 오니까 하루가 다 끝나고 2시간 상담하려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돼가지고 버스에서 보낸 시간만. 그런 분들도 오히려 서울에 오시기가 좀 힘드니까 이제 방문 상담을 요청하셨나 보네요. 그때 버스비밖에 안 받았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버스비 진짜 이거는 정말 그분이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절 기억할 겁니다. 그것도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버스비만 받았지. 딱 깔끔하게. 아니 근데 전화로 해도 되지 않아요? 상담. 근데 그분이 꼭 뵙고 싶다고 꼭 만나는데 그분이 뭐 나오기는 애매하고 그래 뭐 가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해법 있는 바람 주치 왕진 가방 들고 돌아다닌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이 자꾸 새네. 상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도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가급적 광화문 여기 중심가에 저희 사무실이 번듯한 사무실이 있으니까 광화문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고 정 어려우시면 갈게요. 뭐 가면 되지 뭐 이 한 몸 뽀개지더라도 가면 되지 뭐 인생 뭐 몸이 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갈게요. 저는 아직 거동 괜찮아. 아직 뭐 골다공증 오지도 않았고 괜찮습니다. 열심히 갈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깜짝 법률 상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주제하기 전에 이제 상간녀 소송 들어갈 때 가압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압류라는 거는 일단은 판결이 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가 붙는 거고 그렇지. 판결 확정된 다음에 하는 거는 압류 압류지. 절차. 압류라서 그거는 실제로 내 재산을 가져오는 거고 압류는 그 상간녀 재산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고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두고 나중에 판결 나면은 그 묶어둔 걸 가지고 이렇게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압류 조치를 먼저 해두시면 효과가 아주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뭐 가압류를 하려면 일단 상간녀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대략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부동산 어디 사는지 주소를 파악하셨으면 그 주소에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나오는데 그 소유자가 이름이 상간녀랑 일치한다. 그럼 그 여자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상간녀가.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 전세 사는 것 같다, 그 주소에 사는 게 확실하면 전세 사는 것 같다, 그럼 전세금에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 번호도 알고 그 여자 소유인 것 같다라고 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도 있고요. 월세사라도 보증금도 할 수 있고.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직장인도 뭐 월급도 할 수 있나요? 네, 직장인은 이제 급여 가압류인데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는 게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전세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세금도 없는 것 같다, 확실하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예금 채권이랑 급여 채권에도 할 수 있어요. 예금 채권은 은행 계좌나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 정확히 몰라도 돼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저희가 찍어가지고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3개의 계좌를 가압류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을 더 이상 출금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거든요. 예금을. 그래서 뭐 개인 사업하는 상간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압류가 되면은 확실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도 없다. 그럼 이제 예금하고 급여는 거의 동순인데, 예금이나 급여, 채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급여는 여자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정기적인 급여가 나오는 경우에 그 회사를 상대로 급여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급여의 일정 부분이 묶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오는 건 아니지만 묶여서 그게 이제 차곡차곡 적립이 되다가 판결 났을 때 그걸 한꺼번에 내가 이제 추심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장 날라가기 전에 미리 그냥 압박이 들어가는 거네. 네, 가압류 결정은 신청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먼저 하고 이제 그 판결을 나중에 판결 받는 데까지 한 6개월 걸리니까 그 사이에 재산을 보전해 주는 도는 거고, 그다음에 뭐 소송 중에 언제라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시간이 그래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판결 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서 그 전에 뭐 일단 소장을 보냈는데 상간녀가 뭐 반성도 없고 이게 2차적인 좀 타격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또 가압류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 봐가지고 하면 되고, 이제 판결 소송만 걸어놓고 했을 때 상간녀가 부동산에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미리 해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빼돌리는 거 방지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징이지. 사실 상간녀 소송이 뭐 소송에서 꼭 이기고 내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한 나의 이 분노, 이 고통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복수하는 그 개념, 응징한다는 개념.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소송만 할 게 아니라 소송과 부가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총 동원해서 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아내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부동산 가압류를 하면은 그 여자가 등기부등본 소유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됐다는 사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채권자가 어떤 가압류를 했다는 것이 판결 그 등기부에 딱 기재가 되는 거고,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그 대출 껴서 하면은 은행 이름 그 딱 기재되잖아. 금액이랑 채권 최고액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의외로 심리적인 낙인 찍는 거지. 된다고 생각이. 그 등기부등본에 낙인 찍는 거지. 근데 그 앞에 그게 난 들어갔으면 좋겠어. 부정행위로 인한? 아니,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그것까지는 기재가 되지 않지만 안타깝게 어쨌든 뭐 이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뭐 이게 법도 좀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명시되면 좋겠어. 그 부동산 거기에 딱 등기부등본 누구나 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집을 이제 살려고 어떤 사람이 등기부등 뗐어. 뭐야 이거 재수 온 버튼 집이네? 이거 상간녀가 살고 있던 집이야? 뭐야 이거? 이 집을 내가 살아야 돼? 아이씨, 그러면 여기 가면 또 우리 와이프가 또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 재수 온 버튼 집이네 이러도 되잖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거기에 딱 그 불륜으로 인한 상간녀 소송으로 인한 그 뭐야 이게 채권 가압류된 채권 최고액 얼마 이게 또 붙는 거지. 아주 재수 온 버튼 집이네. 그래서 불륜의 온상 찜찜하잖아.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다가 이렇게 흘끔 다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압류 걸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간녀를 응징하게 되면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 이제 발광을 한단 말이야. 내 배우자가 뭐 여자건 남자건 왜 이렇게 발광을 하는지 몰라.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발광을 해. 맞아요. 난리치고. 도대체 무슨 심리냐 이게. 이 깊은 내면이 뭐냐. 이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발광을 하는 게 한 60% 정도가 발광해요. 40% 정도는 포커페이스 하거나 오히려 상대방도 상간녀 소송도 걸고 막 했는데 상대방도 얌전히 있고 내색을 안 하거나 또 삐져 있거나 삐딱선 타거나 약간 이렇게 가는 거나 아니면 아예 협조적으로 반성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경우가 한 40%라고 보시면 되고, 발광하는 게, 발광이라는 건 좀 광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폭언, 폭행, 뭐 협박,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돈줄 끊기, 뭐 갑자기
저기 카드 정지시키고 네네. 생활비스라고 카드 줘놓고서 갑자기 정지시키고 이런 거 많이 해. 이런 게 다 발광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한 60% 정도 된다.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간자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건 발광이 그 내가 싫어서 발광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분이 싫어서 그 바람핀 배우자가 발광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상간자를 보호하고 싶다. 그 속내는 뭐냐면 관계 유지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거야. 나는 걔랑 못 끝내. 근데 이 마누라가 또는 이 남편이 어떻게 이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폭격을 하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지. 네. 그쪽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그래서 악착같이 보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람을 피면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 나랑 얘기해.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남편들이. 그렇죠.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 남자 건드리지 마. 원래 당신과 나와의 문제야.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고정 레퍼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그거. 두 번째는 제압하려고. 아내나 남편을 제압하려고. 이거는 관계 유지가 아니라 이건 양다리 목적. 관계 유지 플러스 양다리. 왜냐면 굳이 이혼하고 싶지는 않았어. 네. 이혼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짜증도 안 냈어. 양다리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 들켜가지고 그쪽을 맹폭격하니까 확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발광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네. 나는 계속 양다리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두 경우 다 상간녀랑 끝낼 생각은 없는 그렇죠. 상태인 거예요. 없는 상태인데 이제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인데 이 깊은 본질이 뭐냐. 이 사람의 그 속내 마음속에 이 뿌리 내린 왜 이렇게 발광하냐. 이 현상만을 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상담이나 외국도 마찬가지고 상담이나 여러 가지 또 이런 뭐 종교인들 제가 늘 무슨 법댕 스님, 햇댕 스님 예전에 시즌2에서 하도 그 스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치유 힐링 다 이 현상만 보고 가는 거예요. 네. 종교인이 현실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라 붕 떠서 조언하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는 뭐 해보지도 않아놓고 그렇죠. 산속에서 돛 닦다가 영감 얻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영양가가 있는 얘기가 되냐. 들을 땐 그럴듯해. 맞아. 가능할 것 같아. 막상 듣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냥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네. 그때뿐이라는 거지. 그게 진통제 계속 투여하는 것밖에 안 돼. 이 근본적인 거에 해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실에 기반한 조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은 이걸 뭘로 보냐면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온갖 험담, 욕설, 폭력, 너가 싫다, 너 막 지적질하잖아요. 너 때문이다, 네가 싫어서 그럼 마치 그 아내나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걸로 막 몰아가는 그 바람핀 배우자의 말에 그 현상만 보고 네. 좀 노력하십시오. 네. 오히려 좀 여유를 주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스스로 내면을 치유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조언한단 말이야. 스스로 단련돼야 되니까 약간 뭐 동떨어져 뭘 하십시오. 말이 되느냐. 당장 지금 집에 불 났는데 내면을 다스리십시오. 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십시오. 이 얘기거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현상으로 볼 때는 진짜 배우자나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배우자가 지적질하듯이. 네. 그래서 그걸 좀 당신도 좀 고쳐라. 좀 노력해라. 심지어는 성적으로 불만족한 것 같으니까 밤에 빨가벗고 자라. 빨가벗고 끌어. 너무 디테일하게 조언해준 데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스님이요? 네, 아니 무슨 또 상담사들 있어. 약간 그런 알몸으로 꼭 끌어안고 자면은 마치 정이 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섹시하게 연출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거 솔직히 그렇지. 그때 들을 때는 혹하지만 가만히 냉정하게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 된 거 아실 걸 본인들도 그렇죠. 이게 뭐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현상을 보기 때문에. 본질이 뭐냐면 네. 현상 그런 건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네. 본질은 뭐겠습니까? 내 아내나 남편한테 불만이 있거나 얘가 나한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발광하는 게 아니라 상간자와 헤어지게 될까 봐 그러는 그렇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어린애랑 비유했잖아. 어린애가 엄마랑 어디 마트 가서 뭐 어떤 장난감을 자꾸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중에 쓸모없는 장난감이니까 야 됐어! 막 이러면서 장난감을 안 사주면서 막 장난감을 뺏어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놓으면 바닥에 들어 눕고 울면서 엄마 미워 엄마한테 막 때리면서 엄마 미워 막 엄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네. 현상을 멀리서 보면 저 엄마가 학대하나 보네. 애가 엄마를 싫어하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건 본질을 잘 보면서 그냥 애가 떼쓰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떼쓰는 게 본질인 거지 엄마가 싫고 미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상간자랑 헤어지게 생겼으니까 막 온갖 발광하면서 막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너 때문이다. 원래 너랑 나랑의 문제다. 걔랑 관계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두엽이 마비돼가지고 판단 능력을 상실한 그 중독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의미를 두냐는 얘기. 절대 의미 두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본질이 뭐냐면 상간자와 헤어지게 될까봐 발광하는 거고 그 내면의 깊은 마음속 울림은 어떤 얘기냐면 너가 싫다, 너 때문이 이게 아니라 그 또는 그녀와 헤어지기 싫다, 죽을 것 같다 헤어지면 네. 그 소리란 말이에요. 그 남편과 그 바람핀 남편이나 내 아내의 그 속에서 깊은 속에서 나오는 그 발광 그 안에 숨겨진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 네. 읽으시라면 그 시그널은 걔랑 헤어질까봐 너무 고통스럽고 난 죽을 것 같다는 그 몸부림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돌아보거나 나를 자책할 게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중독자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애가 떼쓰더라도 엄마는 개의치 않아요. 그냥 손잡고 걔가 뭐 엄마를 때리던 막 뭐 시금 전폐하든 집으로 끌고 온다고. 네. 그럼 엄마가 저녁도 안 먹어. 엄마 안 먹어. 그러면서 지 방에 들어가서 울고 막 이런다고. 막 너무나 갖고 싶었던 거니까. 다음날 아침 되면은 엄마 그러면서 배고파. 엄마 뭐 해줘. 엄마 오므라이스 해줘. 이런데 남편도 기간의 문제지. 상간녀만 쳐내면 또는 상간남만 쳐내면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발광했던 사람이 6개월, 1년 지나니까 서서히 기웃거리다가 몇 년 지나니까 그때 고맙다 그래요. 저 그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때 고마웠어. 그때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 날 그때 붙잡아줘서 고마워. 내가 미쳤었지. 사실 육아법에도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떼를 그렇죠. 쓸 때 떼 쓴다고 해서 들어주면 또 그 행동이 학습돼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남편한테도 이제 이렇게 발광이 나왔다는 거는 내가 제지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반응을 한 건데 그 반응을 보고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세다라고 해가지고 주춤하거나 물러서거나 하면은 그렇죠. 남편한테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강하게 하면은 얘가 꼬리를 내리는구나. 그렇죠. 끌려가지. 부정적인 학습이 돼가지고 더 아예 이제 시도하지 않은 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계속 상간자 만난다니까. 그렇죠. 안 끝난다니까. 그리고 아내한테는 점점 더 윽박지르고 이제 화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발광하는 식으로 더 센 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 현상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의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광의 강도는 거세게 발광하면 발광할수록 상간자는 그만큼 깊다는 얘기예요. 상간자와의 깊이와 발광은 정비례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수많은 케이스를 보지만 그래서 발광 거세게 하면 그만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해석을 잘 하시라고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상간자와 그만큼 깊구나. 그만큼 깊다. 네. 그리고 깊지 않으면 발광을 덜 하는 거고 그 발광은 상간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본질을 잘 보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상간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상간자 치는 쪽으로 제가 가닥을 잡으시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네. 발광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고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죠. 발광하는 건 오히려 이 사람한테 정말 지금 제대로 효과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어떤 막 그 발광하는 거? 신호가 있어. 네, 그런 거는 한두 달이면 아주 심한 거는 좀 사라지는 것 조금 같아요. 사라지다가 6개월 지나면 이제 적응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돌려놓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중독자가 발광 안 하고 돌아오는 중독자가 그렇죠. 어디 있어요? 마약, 도박, 알코올이 그걸 못하게 하면 다 발광하지. 하지만 우리는 발광 과정을 이건 과정이라고 보는 거지. 결말이 아니라. 그래서 옛말에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발광 끝에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발광 끝에 돌아온다. 운율을 맞춰서. 운율을 맞추고. 우리 운율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저희 여풍담당 바람치유센터라는 카페가 있으니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